미국과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기죽지 않는 전 세계 유일무이 특별한 민족이며 특히 일본을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나가는 벌레보다 못하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면 한국인의 특성에 기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누구나 아는 은행을 다니는 중년의 회사원 에드워드입니다. 은행에 근무한 지 어느덧 30여 년 흘렀습니다. 저는 은행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 게 저의 첫 한국 방문이며 여기 한국 지사에서 근무한 지도 29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한국에 머물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랜 시간 한국을 피부로 느끼며 겪어보니 한국은 참 특이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구촌 세계 유일 연구 대상 민족은 한국인 것 같았고 제가 여기서 오래 있던 이유였으며 처음에는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은 계속되었지만 마침내 저는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1997년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정도 근무 예정이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 인생을 완전 바꿔놓은 나라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김포공항 도착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가 뒤집어 놓은 세상처럼 한국도 그때 그 시절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도 어둡고 거리도 한산했고 상가도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고 경제 위기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의 표정도 웃음기가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창 밖으로 보는 도시의 모습도 많이 썰렁했고 간판의 불빛도 희미한 게 마치 한국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밖으로 나가보니 길거리는 정말 고요했고 저기 멀리 한쪽에 어딘가 상감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궁금했던 저는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줄을 선 사람들의 손에는 각자의 금을 들고 있었어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금수저까지 평생 모은 귀중품을 모두 들고 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한 아저씨께서 말을 하셨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금을 기부하러 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평생 일궈온 자신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서 기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표정은 슬픈 표정도 아니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 아저씨의 표정에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다른 동료 직원들 또한 이런 모습을 보아서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은 서울에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유명 대학 학생들이 참가해서 모금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어요. 회사 직원들 또한 자신의 급여 일부분을 기부했다는 소식과 초등학생들 마저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기부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는 뉴스 기사로 종종 접한 적 있어서 그런 나라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는데 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정부를 비판하며 담당 기관의 민원 증가로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는데 한국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살리겠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출근을 하고 업무차 알게 되었는 한국의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금융권에 종사를 하며 일을 해서 대화가 잘 되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에게 들었는데 본인들도 결혼하며 맞춘 금반지와 금목걸이, 귀걸이 등 전부 다 기부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임신을 해서 미리 돌반지 선물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나라에 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했던 저는 그들에게 물어보았고 국가에서도 강요하지 않는 것을 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냐고 물어보니
국가가 힘들 때 지킬 수 있는 건 국민뿐이라며 본인들도 국가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은 적이 많으니 언제든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도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기부하는 게 아깝지 않다며 말을 하는 게 너무 감동이어서 눈시울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금 모으기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단체에서 시작했지만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언론에는 연이어 금 모으기 운동을 알렸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227톤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양이 모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외국 언론들도 연일 보도를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단시간에 단합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냐면서 연이어 한국을 대단한 나라이라며 치켜세우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 위기 속에서 국가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자세히 알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1년 파견 나왔지만 더 머무르기로 결정해서 한국에 당분간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저를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게 했네요. 근무 기간 동안 저는 다양한 생활운동을 보았습니다. 바로 아나바다 운동인데요. 지금 중년을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세대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이런 게 솔직히 위기 상황에서 통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 시절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는 바자회를 해서 중고, 물품을 쓸 수 있는 것을 물물 교환하는 등 학교에서는 학용품과 옷가지를 물려주고 나눔을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던 시기는 종이컵을 많이 쓰고 낭비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개인컵을 사용하고 업무에 쓰는 종이도 보고서나 중요한 문서 외에는 양면을 쓰며 이면지를 다시 쓰는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려고 각 회사들에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웃 간에 없던 정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오가던 말이 없으니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시기에 물건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니 자연스레 없던 정도 생기고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맛이 항상 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한국은 IMF 위기를 정말 예상보다 빨리 극복했어요. 외국 전문 기관들은 한국이 회복하는 기간이 최소 5년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극복한 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을 연일 보도한다고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국가위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의 소비가 장난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외제차는 기본의 명품 가방과 값비싼 레스토랑을 즐기는 문화가 즐비했는데 국가위기가 오자 바로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사실 흥청망청 쓰다가 허리띠 졸라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평소에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피땀 흘리며 일하고 놀 때는 그 누구보다 신나게 즐긴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니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조금은 알 수 있었는데 IMF 시절에 한국에서 누구나 아는 대기업들이 부도나며 하루아침에 문 닫는 그런 모습도 보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저력도 보았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며 방법을 모색하고 업체 사장님들에게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그분들은 내가 휘청이면 나를 믿고 회사를 오는 직원들 밥줄까지 끊어진다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내수시장에서는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등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 대표의 마음을 알았는 직원들도 같이 힘을 내자며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서 회사에 돌려주고 본인들이 일했던 근무지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한국에 온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장에 넥타이 매고 일하는 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기는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며 항상 저는 정신무장을 하였고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매력을 느낀 저는 오래 남고 싶었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당시 극복 과정이 모두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대기업들 또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로 내몰리는 등 아픈 이야기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아픔들을 모두 이겨내고 돌파한 한국이라서 위기가 올 때마다 더한 것도 겪었는데 이런 고생쯤이야 하는 마인드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었던 한국이라서 실제로 2008년 경제금융위기 속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한국을 살려낸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한국인의 모습은 얼마 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시절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 준수 등 정부 주도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국민들 알아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하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참 대단했어요.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 궁금하기 시작했고 오랜 연을 이어온 한국인 부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냐며 물어보았는데 한국은 오랜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침략을 받은 적만 있는 나라이지 침략을 한 적 없는 그런 민족이라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니 중국에게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그때부터 백성들은 의병을 모집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나라 살리기를 했었고 그렇게 본인들의 힘으로 어려운 삶을 이겨냈다고 들었어요. 그런 민족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이며 최근 한국의 근대화 시절 전에는 일제의 침략에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알았던 민족이라서 두 번 다시는 후손들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일제강점기는 정말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있어서 36년간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으려고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고 공부를 시키며 나라를 살리는데 항상 큰 도움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피를 이어 받아온 한국인들이기에 지금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특히 일본에게는 더욱 더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저도 느낀 적은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인데요. 특히나 한일전 하면 길거리는 사람들의 인파가 항상 인산인해로 바뀌고 응원을 하는 함성은 대단했어요. 2002년 월드컵 시절에는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 되어 응원을 했었고 이런 모습도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보면 볼수록 이상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일의 욕심도 대단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IT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위대한 게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로 변했는데 반세기 만에 강대국으로 변한다는 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전자제품은 당연 삼성과 LG가 1등이고 치욕을 당했던 일본보다 기술력으로 앞서 손위를 넘어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현대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자동차 또한 이미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해서 높은 위치에 있고 해외에 공장을 설립해서 수출하는데 현재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현대차를 타고 다니니 잘 모르는데 미국 현지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니 미국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인기는 넘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실용성 있게 잘 만들었고 가격마저 메리트 있어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유 말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거주 환경도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보일러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추운 겨울에 퇴근 후 바닥에 누워 있으면 따뜻한 게 정말 피로가 녹아내리는 그 기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도 이제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터 생활을 했는데 답답한 게 있었지만 한국에는 보일러로 방을 데우니 저랑 딱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도 인공지능과 IT가 결합되어 저의 생활 패턴에 맞춰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온수도 바로 나오게 해뒀고, 제가 정해둔 시간에 아침에는 커튼이 열리고 집에서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고, 이런 편안함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이런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삶을 살게 되었는 이유도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못 배워 힘들게 살았던 하늘,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열심히 뒷바라지한 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이고, 자식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학생의 신분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 괜히 강남 8학군이라는 말이 생기며 대학 입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학구열이 높아서 다른 나라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한국에서는 빨리 해치우는 게 저는 교육 수준이 높다고 당연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노약자 자리가 있고 당연 임산부 자리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등 복지 시설도 잘 이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루고루 좋은 한국은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고, 제 친구들도 퇴직을 하고 얼른 한국에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나라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많이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느낀 한국의 문화와 좋은 곳을 꼭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 민족인 한국인을 바라보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에드워드 씨가 얼른 친구들과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는 더 좋은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